한국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걸 아직도 몰라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최근 군사 커뮤니티에 흥미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번 전쟁은 모두 한국에 달려있다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실화라고 해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날은 제게 악몽 같은 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4시 기지 전체를 뒤흔드는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죠. 침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각이었어요. 복도로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과 관제탑에서 흘러나오는 다급한 무전 소리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죠. 군복을 갈아입으면서 무전기를 켰는데 관제탑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분하던 관제사가 거의 고함에 가까운 톤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있었거든요. 서쪽 하늘에서 대규모 편대가 접근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신호만으로도 수백 개가 넘는다는 보고였죠. F4 팬텀에 올라타자마자 느낀 건 평소와 다른 전자기파의 느낌이었어요. 공기 자체가 뭔가 다르게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륙과 동시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검은 구름 같은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고도를 높이면서 자세히 관찰하니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거대한 새떼처럼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새떼와는 완전히 달랐죠. 각각의 기체가 수학적으로 계산된 듯한 정밀함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서로 간의 거리도 일정했고 고도 변화도 완벽하게 동조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기동 능력이었습니다. 갑자기 전체 편대가 일사불란하게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봤는데 인간 조종사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도 대형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가 모든 기체를 동시에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섬뜩했던 건 그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F-35 편대였어요. 스텔스 전투기들이 드론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유인기와 무인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협조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때로는 F-35가 드론들 한복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드론들이 F-35를 보호하듯 둘러싸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몇 년 전 한국과의 합동훈련에서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이 시연했던 소형 드론들이 바로 저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와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에는 10여 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수백 대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 정밀도와 반응 속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무인기의 적응 능력이었어요. 제가 레이더로 추적하려고 하면 즉시 대응하더라고요. 어떤 놈들은 갑자기 투명해지듯 레이더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거짓 신호를 보내서 실제보다 많은 수로 보이게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수준의 전자전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F4의 모든 전자장비가 동시에 오작동을 시작했어요. 레이더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엉뚱한 정보들을 표시하기 시작했거든요. GPS는 제가 지중해 위를 날고 있다고 표시했고 고도계는 음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잡음만 들려왔죠. 하늘을 다시 바라보니 드론들이 더욱 복잡한 기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마치 공중에서 거대한 그물을 짜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만든 저 무인기들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술 협력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 앞에서 저희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기지로 돌아가려고 선회하는 순간 제 무전기에서 하산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그가 급강하고 있다는 마지막 교신이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거든요. 저는 급하게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산의 F4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제 후방 레이더에 뭔가 접근하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거리 3km 지점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회피 기동을 시작했는데 그 순간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좌측으로 기울이기 시작하자마자 그 드론도
똑같이 좌측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마치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상승하려고 하면 그놈도 미리 상승 궤도를 예측해서 움직였거든요. 이런 건 정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 다음 동작을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가까스로 구름층 속으로 숨어들면서 추격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때 레자의 다급한 교신이 들려왔어요. 그가 뭔가 이상하다고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저 드론들이 그냥 기계가 아니라면서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구름에서 나와 주변을 살펴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 편대 사이에 섞여 있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완전히 다른 기체였어요. 우리 F4와 똑같은 외형에 똑같은 도장까지 하고 있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죠. 그 위장 드론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기체를 보고 동료 파일럿이 아군으로 착각해서 접근했거든요. 저도 무전으로 조심하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위장 드론이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동료기를 격추시켰거든요. 심지어 혼란 속에서 우리끼리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멀리서 보면 진짜 구별이 안 됐어요. 결국 동료 2명이 서로를 공격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무전으로 중단하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죠.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지면서 기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상의 방공포 진지들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사격하고 있었거든요. 레이더가 교란당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착륙하자마자 정비사들이 달려와서 제 F4를 점검했는데 전자장비들이 거의 다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통신장비가 심하게 손상됐다면서 어떻게 무전이 가능했는지 신기하다고 했어요. 저도 그제서야 마지막 몇십 분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경납고에서 살아남은 동료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의 반응 속도가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거였죠. 한 번 사용한 기동 패턴은 두 번째부터 전혀 통하지 않는다면서 모두들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작전 브리핑에서 들은 손실 현황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출격한 24대 중에서 돌아온 건 8대뿐이었거든요. 그마저도 대부분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한국산 드론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력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끔찍한 하루가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라이나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는데 화면에는 병원들이 부상자로 넘쳐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군복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는데 라이나가 갑자기 뉴스를 끄더라고요. 라이나는 간호사로 10년 넘게 일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병원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자신도 전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 보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라이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집에서 뉴스만 보면서 걱정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미 지원 의료진 모집에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라이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라이나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라이나가 조용히 말하길 자신이 없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료진이 부족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라이나를 배웅하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군용 트럭에 올라타는 라이나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라이나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기지에 출근해서도 라이나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출격 명령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동료들과 함께 어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모두들 한국산 드론의 성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집중이 안 됐어요. 라이나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점심때쯤 되어서야
라이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전선 근처 야전 병원에 도착했다면서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상자들이 계속 실려오고 있는데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밤늦게까지 수술이 이어질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라이나는 괜찮다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기지에 비상이 걸렸어요. 적군이 지상군까지 투입해서 전면 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특히 야전 병원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순간 라이나가 있는 병원이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무렵 정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라이나가 있던 야전 병원 수송 차량이 공습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부상자들을 후방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는데 이스라엘산 드론의 정밀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내버려 두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상급자들이 막았어요. 아직 공습이 진행 중이라서 위험하다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라이나를 구하러 가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거든요. 동료들이 저를 위로해줬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에야 정확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송 차량에 타고 있던 의료진과 부상자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나의 이름이 전사자 명단에 올라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서 라이나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거든요. 힘없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 라이나가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라이나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상층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고위 장성들과 참모진이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모두들 표정이 어두웠고 평소보다 목소리도 낮았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어요. 공군 전력의 70%가 무력화됐고 지상군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산 드론들의 성능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전장에서 한국 장비의 성능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그런 수준의 기술을 우리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특히 전자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보수 강경파 장성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까지 맺은 나라라면서 사실상 적국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런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국가 체면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히 하심 장군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어요. 한국에게 원조를 요청하면 미국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해올 거라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미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는 없다는 논리였어요. 또 다른 장성은 한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서방 진영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들에게 군사기술을 요청하는 건 결국 정보를 넘겨주는 것과 같다면서 보안상 위험하다고 주장했거든요. 제가 다시 반박하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보수파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현재 상황에서 외부 도움을 받는다는 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회의 막바지에 국방장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당분간은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외부 지원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은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 같은 서방 진영 국가와는 접촉 자체를 금지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절망했어요. 라이나를 잃게 만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정치적 논리만 앞세우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목격한 저로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동료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현실적으로 한국의 도움 없이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였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의견을 표현할 수는 없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은
더욱 절망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할 거라면서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몇몇은 아예 전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라이나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상층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라이나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정부 측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어렵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혼자서라도 한국과 접촉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몇 년 전 연합작전 중에 만났던 한국 스타트업 팀이 떠올랐어요. 세이지 사이버라는 회사였는데 당시 그들의 GPS 교란 장비 덕분에 아군이 포위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정부 대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의 접촉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은밀하게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과거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벌어진 연합작전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했어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한국 팀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작전 보고서를 뒤져보니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대가 적군의 포위망에 갇혀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GPS 신호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탈출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소규모 민간 방산 기업팀이 도움을 줬던 거였죠. 세이지 사이버라는 회사였는데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스타트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GPS 교란 장비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적군의 신호를 역추적해서 우리만의 독립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줬어요. 덕분에 포위망을 뚫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죠. 당시 그 팀을 이끌던 사람이 한소연이라는 여성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정말 전문가다운 모습이었거든요. 복잡한 전자전 장비를 다루는 솜씨가 베테랑 군인들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특히 적군의 통신망을 분석하는 능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당시 한소연이 설명해준 원리가 지금도 기억나요. 단순히 신호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적군의 시스템을 속여서 잘못된 정보를 받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마치 바둑에서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처럼 정교한 작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보전의 진정한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당시 세이지 사이버 팀과 함께 작업하면서 느낀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기존의 무기 개발업체들은 파괴력에만 집중했는데 이들은 정보와 신호를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보다 먼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장교들과의 협력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함께 뛰면서 작전을 수행했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했던 모습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작전이 성공한 후 한소연은 기술보다 강한 무기는 신뢰와 협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다면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그러면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물론 그때는 단순한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 컴퓨터에서 당시 사진들을 찾아보니 세이지 사이버 팀의 명함들이 보였어요. 회사 로고와 함께 한소연의 직함이 적혀 있었는데 기술이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몇 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더 높은 직책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세이지 사이버에 대해 검색해보니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오히려 규모가 더 커진 것 같았고 다양한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드론 방어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개발에 특화되어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한소연은 여전히 세이지 사이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공동대표까지 올라있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정말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만큼 실력도 인정받았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민간 기업 간의 거래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이지 사이버 같은 회사라면 정치적 부담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 협력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라이나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국행 계획을 세우는 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이란 여건으로는 직항편 이용이 거의 불가능했고
여러 나라를 거쳐야 했거든요. 다행히 과거 유럽 연수 때 만들어뒀던 인맥들이 도움이 됐어요. 터키를 거쳐 독일로 간 다음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루트였죠. 외교 여권을 이용해서 공식적으로는 항공기술 세미나 참석이라고 신청했어요. 상급자들에게는 유럽 방산업체들과의 미팅이라고 보고했거든요. 물론 실제 목적은 완전히 달랐지만 들킬 위험은 없었어요. 개인 휴가까지 합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온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신기했거든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한국의 발전상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런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세이지 사이버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겠구나 싶었죠. 세이지 사이버는 강남구 외곽에 낡은 빌딩 한 켠에 있고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사무실 같았는데 보안시설만큼은 상당히 엄격했어요. 출입카드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게 되어 있었죠. 1층 로비에서 한소연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처음에는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몇 년 전 시리아 작전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기억해내는 듯 하더라고요. 제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곧 내려와서 만나자고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소연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워 보였어요.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죠. 회의실로 안내받으면서 사무실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 정말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여러 대의 모니터와 각종 통신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직원들도 상당히 전문적인 모습이었고 모두들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소연이 제 신분을 확인하면서 방문 목적을 물었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경계하는 톤이었어요. 분명 제가 누구인지는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란 공군 장교가 갑자기 나타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현재 전쟁 상황과 한국 기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한소연은 금방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거든요. 한소연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한국 정부는 절대 이런 일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현재 한국은 중립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소연의 표정을 보면 완전히 거절하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과거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인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안해하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섣불리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소연의 마지막 표정에서 뭔가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시간을 두고 다시 접촉하면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한소연의 반응을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더 확실한 설득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접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제가 촬영했던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라이나가 떠나기 전 마지막 모습부터 시작해서 병원이 공격받은 현장까지 모든 걸 기록해뒀어요. 물론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편집해서 제거해야 했지만 민간인 피해 상황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소연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자고 했죠.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한소연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떨렸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과연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이나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한소연이 나타났을 때 표정이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워 보였어요. 아마 하룻밤 동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라이나가 의료진 지원에 나서기 전 마지막 모습을 먼저 보여드렸죠. 밝게 웃으면서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다짐하던 그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한소연이 화면을 보면서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은 야전 병원의 참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실려오는 부상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느라 밤새 일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나왔죠. 특히 어린 아이들이 다친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한소연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병원이 공격받은 직후의 영상이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의료시설과 흩어져 있는 의료 장비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라이나를 포함한 의료진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너진 학교 건물을 보여줬습니다. 드론의 정밀 공격으로 완전히 붕괴된 초등학교 모습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작은 책가방들을 들고 나오는 장면에서 한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죠. 이어서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들도 보여드렸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절규가 담긴 영상들이었습니다. 특히 라이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우는 모습에서 한소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깊은 숨을 쉬었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런 참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서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한소연이 고개를 들면서 저를 바라봤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국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민간 수출은 막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보전 장비 일부라면 판매 계약서만 제대로 갖춰지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는 불가능하지만 방어용 전자전 장비 정도는 충분히 수출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라면서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희망을 느꼈어요. 계약이 성사된 지 3일 후 드디어 한국에서 장비들이 도착했어요. 파르안의 회사를 통해 정식 수입된 거라 통관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세이지 사이버에서 기술자까지 파견해줘서 설치와 교육을 담당하기로 했죠. 물론 그 기술자가 한소연이라는 건 저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기지 내 비밀시설에서 장비 설치 작업이 시작됐어요. 데이터 위장 모듈과 통신 노이즈 발생기가 핵심이었죠. 한소연이 직접 와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가답더라고요.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습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GPS 신호를 완전히 뒤틀어서 가상의 적 드론들이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거였죠. 모니터 화면에서 드론들이 혼란스럽게 움직이다가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참관한 현장 장교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소연이 설명해주는 원리도 흥미로웠죠. 한국산 장비를 속이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이나 다른 국가들의 장비는 충분히 교란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오래된 시스템일수록 취약점이 많다면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희망을 느꼈어요. 실전 테스트도 성공적이었죠. 가상 시나리오에서 적 편대의 통신망을 완전히 마비시켰어요. 드론들이 서로 다른 좌표를 받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몇 대는 아예 제어를 잃고 추락했어요. 적의 신호를 역추적해서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였죠. 공격받으면서 동시에 반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지 사령관도 직접 참관했는데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죠. 한소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문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게다가 교육 과정에서 우리 기술진들도 빠르게 습득했어요. 한소연이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죠.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이 금방 따라했는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교육과 설치가 끝나고 한소연은 돌아갔고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였어요. 실전에서 이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죠. 아무리 시뮬레이션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실제 전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변수도 많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며칠 후 정찰 보고에 따르면 적군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대규모 편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드론뿐만 아니라 유도탄까지 동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기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죠. 이번 공격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소연과 한국 기술을 믿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레이더에서 적 편대가 포착됐어요. 이스라엘 드론 부대가 이란 영공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이번에는 정말 대규모였습니다. 12대의 드론이 편대를 이루고 있었고 뒤따라오는 지원 기체들도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죠. 통제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시작됐어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공포 몇 발 쏘고 숨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소연이 설치해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새로운 장비를 실전에 투입해보자고 했죠. 기술진들이 재빠르게 시스템을 가동시켰어요. 데이터 위장 모듈과 통신 노이즈 발생기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죠. 모니터 화면에 적 드론들의 신호가 하나씩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한소연이 가르쳐준 대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어요. 첫 번째 교란 신호가 발사됐죠. GPS 좌표를 조작해서 드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선두 드론 2대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드론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목표였던 우리 기지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드론들은 여전히 올바른 경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죠. 이번에는 드론들 간의 통신을 교란시키는 거였어요. 서로 다른 좌표 정보를 받게 만들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초 후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2대의 드론이 서로를 향해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충돌한 거죠. 폭발음이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드론 2대가 동시에 추락하면서 화염이 치솟았죠.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반격에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남은 5대의 드론이 여전히 접근하고 있었지만 이미 편대가 완전히 흩어진 상태였어요. 조직적인 공격이 불가능해진 거죠. 이때 우리의 기존 방공포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분산된 드론들을 하나씩 격추하기 시작한 거예요. 12대 중에 1개 편대에 해당하는 6대를 격추하고 3대를 회항시켰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기지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우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사령관이 모든 기술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특히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칭찬하면서 추가 주문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전투가 끝난 그날 밤, 기지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식당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승리를 축하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혼자 기지 외곽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성공적인 하루였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알리 중령이었습니다. 오늘 작전을 함께 지휘했던 동료였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조용히 걸음을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습니다. 제가 라이나 이야기를 꺼내자 알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러더니 알리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신 역시 개인적인 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향 마을이 폭격으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도 친구들의 집도 모두 잿더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이 됐다고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거기에는 군복을 입은 노인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알리가 설명해주길 그분이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자원 입대에서 싸웠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알리의 할아버지는 1950년대에 한국을 도우러 갔었다는 거예요. 터키군으로 참전해서 치열한 전투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을 구했지만 본인도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뭔가 운명적인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키는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알리가 그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첫 승리 소식이 퍼져나간 건 생각보다 빨랐어요. 며칠 후 정보원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이 일이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국방부 산하정보국에서는 긴급 회의까지 열렸다는 소식이었죠. 이란의 갑작스러운 기술력 향상에 당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보국 분석가들이 가장 놀란 건 드론 교란 방식이었다고 해요. 기존에 알려진 이란의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GPS 신호 조작과 통신 교란을 동시에 수행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누군가 고도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며칠간의 분석 끝에 한 분석가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고 했어요. 교란 신호에서 한국 특유의 알고리즘 패턴이 감지됐다는 거였죠. 신호 처리 방식이나 암호화 기법이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해요. 이 정보가 상부에 보고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즉시 한국 정부에 문의를 넣었지만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우리의 거래는 기업 간의 거래로 끝났으니 말이죠. 이 사태를 파악한 미국이 내부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민간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군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눈 감아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해요. 동맹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죠. 단순히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란의 기술력이 계속 향상되면 중동 지역의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해요.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어요. 어떤 회사가 어떤 기술을 수출했는지 파악하려는 거였죠. 세이지 사이버라는 회사 이름도 그때 처음 미국 정보당국의 레이더에 잡혔다고 해요. 작은 회사였지만 보유 기술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압박이 시작됐어요. 일부 의원들이 한국에 대한 군사 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해요. 동맹국이 적국을 도와주는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강경 대응은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부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져 갔어요. 중동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란 봉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해요. 기술 봉쇄를 해도 다른 경로로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이었죠. 그렇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란 군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군 수뇌부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장성들이 한국산 장비 도입을 중단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였어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죠. 특히 모하마드 장군이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다고 해요. 중국이 비슷한 성능의 장비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리스크도 훨씬 적다면서 즉시 중국과 협상을 시작하자고 했다고 해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무기도 못 사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알리 중령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들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어요. 직접 한국 장비의 성능을 확인한 그들은 중국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품질과 정밀도에서 한국 기술이 월등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중국은 겉보기에만 비슷하지 핵심 기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어요. 회의는 점점 격화됐다고 해요. 모하마드 장군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다면서 미국이 계속 압박하면 결국 한국도 손을 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손해라는 거였죠. 차라리 처음부터 중국과 협력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했다고 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정치적 문제도 없다면서 당장 베이징에 사절단을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이에 대해 알리가 강하게 반박했다고 해요. 중국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실제로는 카피 제품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도입한 중국제 레이더 시스템이 실전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상기시켰다고 해요.
고장도 자주 나고 정확도도 떨어졌다면서 그런 걸로는 진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죠. 더 중요한 건 철학의 차이라고 알리가 강조했다고 해요. 중국은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 무기를 파는 거라면서 우리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술자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차이가 결국 제품 품질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사령관이 중재에 나섰다고 해요. 일단 두 방안을 모두 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중국 측 제안도 받아보고 한국 장비의 추가 도입 가능성도 따져보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알리의 의견에 더 기울고 있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관측이었죠. 며칠 후 실제로 중국 측 제안서가 도착했어요. 가격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 장비의 절반 수준이었죠. 성능도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세부 사양을 보면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한국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어요. 알리는 즉시 상세한 비교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비교할 게 아니라 실전 성능을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제 장비로는 이번처럼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어요. 싸게 사서 지면 결국 더 큰 손해라는 논리였죠. 그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중동 국가들이 중국제 무기를 도입했다가 실전에서 고생한 경우들을 자세히 분석해놨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사후 지원 측면에서 중국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자료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결국 사령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장비를 계속 도입하되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속도를 늦추지만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동시에 중국과도 일부 협력은 유지해서 외교적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었죠. 모하마드 장군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만약 정치적 문제가 더 커지면 즉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알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계속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단순히 장비를 팔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반격이 성공한 후 며칠 동안 저는 한소연을 통해 이스라엘 측 반응을 계속 지켜봤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극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였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그 믿음이 박살난 거였죠. 한소연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부에서는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입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파악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분석팀들이 밤낮으로 그날의 전투 데이터를 뜯어보고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란이 사용한 전자전 시스템이 한국 기술 기반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신호 처리 방식과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한국 특유의 패턴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GPS 교란과 통신 차단이 동시에 이뤄진 것도 한국의 통합 시스템 특징이라고 분석됐대요. 이 정보가 상부에 올라가자 이스라엘 정부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한소연이 알려졌어요. 즉시 미국을 통해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거였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적대국의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중단하라고 압박했대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어요. 국가 차원에서 이란에 무기를 수출한 적이 없다는 게 공식 답변이었다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합법적인 수출이라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대요. 더군다나 이중용도 기술은 원래 수출 가능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측은 더욱 당황했다고 해요. 그동안 정부 간 압박으로 무기 수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간 차원이라니 손쓸 방법이 없었던 거였죠. 한소연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정부도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예 한국 기술을 자신들도 도입하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를 통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해왔다고 한소연이 전해졌어요.
이란이 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전자전 시스템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었대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보다는 이스라엘 기술이 더 뛰어나니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한국 무기 수입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자신들도 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적으로 만나보니 그 우수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얘기였죠. 특히 이스라엘 공군에서는 한국의 신호 교란 기술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이란이 보여준 정교한 GPS 조작과 다중 표적 동시 교란 능력을 자신들도 확보하고 싶어 했다는 거였습니다. 중동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판단했대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신중했다고 한소연이 알려줬어요. 이스라엘에 최신 전자전 기술을 제공하면 중동 지역의 군사 균형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대요. 미국에서도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기술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거였어요. 너무 강력한 기술이 여러 나라로 퍼지면 미국의 기술적 우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가장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내부의 변화였어요. 한소연의 전언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기술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아에서 이런 놀라운 기술이 나왔다는 게 충격이었대요.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해요.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알던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는 거였어요. 일부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고 한소연이 웃으면서 전해졌죠.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었어요.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리 기술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을 먼저 알아보고 가지고 있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이스라엘에 들어온 편대가 격추된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저는 그 파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각종 보고서와 분석 자료들을 통해서였죠. 특히 주요 방산 국가들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일방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당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프랑스였다고 한소연이 알려줬어요. 한국 방산 기업에 차관이 직접 비공식 면담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프랑스는 자국 방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대요. 프랑스가 아프리카 말리에서 진행 중인 대테러 작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였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상용 드론을 개조해서 공격해오는데 기존 프랑스 전자전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여러 대가 동시에 오면 손쓸 방법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란이 보여준 기술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였죠. 뒤랑 차관은 면담에서 프랑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한국의 다중 표적 동시 교란 기술을 아프리카 작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대요. 프랑스군이 현지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였어요. 더 흥미로운 건 프랑스가 제안한 조건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공동 개발을 제안한 거였습니다. 프랑스의 군사 위성 기술과 한국의 전자전 기술을 결합하면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대요. 한소연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프랑스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었다고 해요. 인도에서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한소연이 전해졌어요.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의 라제시 쿠마르 박사가 한국을 긴급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기 전에 벌어진 일이 정말 재미있었대요. 쿠마르 박사는 원래 한국 기술을 별로 안 좋게 보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인도가 러시아나 프랑스 기술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보수파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였습니다. 쿠마르 박사는 한국 방산 기업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도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해요. 특히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자전 공방에서 인도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의 전자 교란 때문에
인도군 드론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대요. 가장 심각한 건 작년에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해요. 인도가 자랑하는 최신 무인정찰기 편대가 중국군의 전자 공격을 받아서 전멸한 일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인도 군부가 받은 충격이 엄청났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번 사건이 터진 거였습니다. 쿠마르 박사는 브리핑에서 한국 기술의 구체적인 성능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고 해요. 특히 고도 5,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가 가장 관심사였대요. 중국과의 분쟁 지역이 대부분 히말라야 고산지대거든요. 기존 시스템들은 고도가 높아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 측에서 고산지대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자 쿠마르 박사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고도 7,000m에서도 정상 작동한다는 데이터를 보고는 즉석에서 이건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외쳤다는 거였어요. 인도로서는 정말 절실한 기술이었던 거죠. 인도 측에서 제안한 조건도 흥미로웠어요.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현지 생산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인도의 저렴한 인건비와 한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면 제3국 수출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봤대요. 한소연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인도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어요. 세계가 우리의 작은 승리에 주목하고 있을 때 저는 이란 기지의 통제실에 서 있었어요. 알리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작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죠. 빨간 점들로 표시된 적의 기지들과 파란 선으로 연결된 우리의 방어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도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며칠 전부터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한소연이 추가로 보내준 시스템들이었죠. 이번에는 더욱 정교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위협 분석 시스템과 자동 대응 모듈까지 갖춰진 통합 방어 체계였어요. 기술진들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설치 작업을 완료했죠.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학습 능력이었어요. 적의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미리 대응책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바둑을 두는 것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죠.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어요. 가상의 대규모 공격 시나리오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해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동시에 침입하는 상황에서도 각각에 맞는 교란 신호를 정확히 보내면서 혼란을 일으켰어요. 몇 대는 서로 충돌시키고 몇 대는 연료 부족으로 회항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했죠. 가장 인상적인 건 창의적 대응이었어요. 단순히 교란시키는 것을 넘어서 적의 드론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까지 개발했습니다. 해킹을 통해 조종권을 빼앗아서 다른 적 기체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적이 적을 공격하게 만드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알리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무기가 아니라 의지와 지능으로 전장을 설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화력으로는 여전히 밀릴 수밖에 없지만 두뇌 싸움에서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라이나의 복수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순히 적에게 피해를 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됐어요. 억압받는 사람들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 된 거였죠. 며칠 후 실전 테스트 기회가 왔어요. 적이 또다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20대의 드론이 편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분명 우리의 반격 능력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준비해온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통합 시스템이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됐습니다. 기술진들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고 보고했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두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전투가 시작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우리 시스템이 적 드론들을 마치 체스 말처럼 조종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일부는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 일부는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몇 대의 드론 조종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아군으로 만든 거였죠. 결과는 완승이었어요. 20대 중에서 겨우 3대만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고 나머지는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순전히 전자전만으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적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만 해도 짜릿했죠. 전투가 끝난 후 알리와 함께 작전 지도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 빨간 점들이 예전만큼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알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기지는 조용해졌지만 통제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또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었어요.